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해군이 이란 인근 배치 도중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밖으로 뛰어내린 19살 해군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캐나다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맞서서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와 추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 대상도 범죄 경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일상적인 일이라고 축소했지만 CIA 국장이 일상적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진 않습니다. 최근 어려운 위치에 놓인 푸틴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그동안 나토를 비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와 관련해서 미국 47개 주에서의 소송을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끝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는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8 회계연도 매출이 70% 성장할 것을 전망한 이후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227달러까지 주당 올라가는 것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세계 각 지역에서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뉴욕은 지금 비요일입니다. 비가 내리는가 보죠? 이 말로 선생님, 말로 그림 말로입니까? 지금 음악 여러 가지가 다 생각이 나는데,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어디 이제 랠리 가면 많이 하잖아요. 이 제목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션 완수했다. 이란에 관한 미션. 그럼 이란 전쟁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까? 다가 아니라 이런 선언을 한 거죠. 그 선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이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다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시그니처 사진이죠. 시그니처 사진인데 왼편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보이고 오른편에는 숨진 하메네이입니다. 엘더 하메네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 옆에는 표지판이 서 있죠. 미션이 임무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2001년부터 2021년. 이건 아마 아프가니스탄 그때를 말하는 것 같죠?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샌디에고에 가서 그게 바로 또 에브라함 그 링컨호였는데 거기서 막 현수막에 완수됐다 하고 나중에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심각하니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같은 공화당이지만 미션 possibly 아니었다. 그러니까 미션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거고, 그런데 오른편에 하메네이가 그려져 있는 그 표지판에는 미션이 이루어졌다. 2026년도에. 이건 이제 본인의 임무가 완수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엘더 하메네이만 숨졌다고 완수됐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에 상황실에서, 이제는 사실로 다 드러난 일이죠. 상황실에서 베냐민 네탄야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자면 꼬드겨서 지금 이란을 치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 꼬드겨서 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숨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스타바 하메네이, 그 숨진 하메네이의 아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어제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잡지 애틀란틱이 이제 여러 정보원을 인용을 해서 보도하기를 그 아들 하메네이조차도 숨졌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보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나는 살아있다고 생존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미국이 지금 이 대통령이 올린 소셜미디어에는 하메네이라는 지도자를 탁 이렇게 하면서 뭐 이란에 대한 임무를 완성한 것 같다, 완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밖에 말로는 호르무즈의 협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토럴리 통제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럴리 통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뭐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실제로 전쟁 기간 동안 정밀 유도 미사일 이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 이란이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왼편에 있는 부시 대통령이 그제서야 그야말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뭔가 심각해졌을 그럴 당시 이라크 내에 반군 활동이 막 시작됐을 때 이거 다 끝났어? 한 것과 같은 것. 이런 운명을 어쩌면은 나중에 자초했는지도 모릅니다. 정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임무 완성이다 라고 선언했었을 때 그때 뒤에 항공모함이 있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이 이제 너무 군인들이 거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260일 이상 270일 정도 됐나요? 내리지도 못하고 등등 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 항공모함이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아마 이제 태국 이쪽에 9월 2일에서 6일 사이에 잠깐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그 육지 바람을 쏘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란 미션이 완성이 됐다고 말하기 힘들죠. 힘든데 이거 어떠세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는데 해군이요. 함정 밖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한 그런 세일러에게 해군에게 징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 아내가 자살 시도였다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1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19살의 그 세일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봉급도 반 정도가 깎일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S 나우가 해군의 그 문서 말하자면 뭐 기소하고 그래야지 되는 군인에게 그 과정을 검토를 했더니 미국의 군사법 2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었던 그 군인에게 적용을 한답니다. 하나는 임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아픈 것으로 가장하거나 자해하는 것, 자신에게 부상하는 그런 행위, 그게 이제 제83조, 아리클 83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떨어져서 그 장소를 피하는, 결근하는 그런 거 86조네요. 그런데 이걸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19살이면 아직 아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가 2월 달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도 못 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19살짜리 아빠가. 다행인 것은 이게 비사법적인 처벌을 한다. 군사재판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군법회의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 이 혐의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징계 절차랍니다. 그래서 이제 캡틴스 메스트라고 불리는 그 절차로 했는데 뭐 급여의 최대 반 정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MS 나우에 나와서 아니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거 미친 짓이죠. 도움을 주는 대신 또 하나의 엄청난 스트레스만 주고 있네요. 내 남편에게. 이 19살의 해군은 8월 3일에 함정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조되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 아내에게 나흘 동안 해군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친구, 같이 그 링컨호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해군에 막 다그쳤겠죠. 그래서 나흘 동안 본인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아내가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함정 밖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지휘관에도 얘기를 했고 의료 전문인에게도 얘기를 했고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하는 우려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딸이래요. 딸이 태어나서 19살짜리 아기 아빠가 됐어요. 태어난 뒤에 여러 번 좀 이거 부모 산후 휴가 있잖아요. 이걸 좀 달라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3일에 함정 밖으로 뛰어내렸잖아요. 8월 13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링컨호 그에 타고 있는 세일러들과는 달리 돌아와서 샌디에고에 있는 것이니까 링컨호가 샌디에고의 해군 의료센터에 닷새를 있었답니다. 닷새를 있었는데 그 닷새 있는 동안에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못했고 요청했겠죠, 당연히. 치료사도 만나지 못했고 닷새 병원에 있고 태어난 뒤에 바로 복귀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해군이 처음 치료를 예약한 날이 8월 16일이래요. 그런데 아무튼 8월 16일이 아니라 26일, 13일에 와서 26일이 예약이 잡혔는데 치료도 보지 못하고 바로 복귀를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언론이 또 해군에 문의를 했겠죠. 아니 이런 자살 시도 사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일단 치료를 해주고 해야지 징계 절차부터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군 관계자가 답하기를 해군은 모든 군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불안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강한 것의 표시다. 그러니까 힘들 때 내가 이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나이가 아니지. 이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사나이라는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참 9개월 동안에 그 바다에 떠서 땅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링컨호가 캘리포니아주로 결국은 돌아오겠죠. 이제 그런 일들. 지금 이거니까 그 해군 사이에서도 해병대원들도 그 배 안에 있고 함대 안에 있고 사기도 그렇고 지금 식량도 부족하고 배관 문제, 세탁실 문제, 우유도 3개월 동안 못 먹었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약해졌을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8월 14일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8월 3일에 떨어졌어요. 바다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얘기하기를 링컨호가 충분하게 너무 그렇게 오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 really long enough 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가족들이 걱정을 한다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가짜 보도라고 CNN 가짜 보도라고 CNN 기자 그 여자 기자 엄청나게 비난받았잖아요. 나중에 백악관에서는 나중에 당신이 지금 이 질문을 대통령에게 한 것을 자녀들이 알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막 자녀까지 끼어들어서 이렇게 욕을 했었거든요. 욕을 퍼부은 거죠, 완전히. 핏 엑세스 국방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8월 14일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미국 언론이 USS 에브람 링컨호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도 했잖아요. 해군도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병원에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또 다른 링컨호에 탑승한 또 다른 군인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공모함 상황이 내가 남편에게 들어보니까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것도 끔찍한 거지만 아주 조금쯤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일이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알고 보도를 해요? 가족들이 알려주니까 보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 여기에 정말 분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늘 군대를 지킨다고 군인을 지킨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군인들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그냥 갖다 버려버리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놀랐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내용이 보통 이제 미국의 많은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신문들도 다 보도를 했지만 그 이전에 국방신문이나 해군신문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 국방신문,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 역사가 긴 국방신문 있죠. 그 뭐 편집장, 그리고 뭐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들 다 해고됐잖아요. 뭐 이 일 때문에 해고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시기가 딱 이때 해고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감춰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도를 할 때, 국방신문은 의회에서 보장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국방부 소속 신문이긴 하지만 특히 군인의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우리가 레드라인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정말로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뒤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로 뛰어내린 19살, 이제 아이는 보긴 받겠네요. 병원에서 2월 달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그 아버지는 징계 조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것은 다 완전히 이 미션이 완성됐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캐나다도 지금 계속 중요한 이슈인데요. 캐나다 이슈는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가 미국에 중요하지 않아. 뭐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캐나다 경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캐나다 힘들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 공급, 온타리오 그 주의 그 총리가 끊을 수도 있다. 다른 주도 여기에 가담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입장이 꼭 좋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이기도 하지만 세계가 캐나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우리도 뭐 캐나다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오늘 더 힐이 아주 그 자세히 전문가의 자료로 그 보도를 하지만 매일 캐나다산 원유 약 400만 배럴이 미국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트럭, 항공기 연료를 공급하죠. 산업도 뒷받침을 하겠죠. 그런데 원유는 시작일 뿐이다. 알루미늄,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순되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칼륨 비료, 미국 농가를 위한 그 포타시, 또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부품, 이런 거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미국은 알루미늄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알루미늄이 없어.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들여와. 매우 절실히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알루미늄 관세 50%. 그래서 캔부터 모든 거, 집 짓는 데까지, 병원 짓는 데까지 비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다음에는 원유죠. 캐나다산 원유 수입. 미국 전체 오일 소비의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너지 수출을 지렛대로 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걸 지렛대로 쓰면 미국에도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농민들이 옥수수 길러야죠. 대두. 이 작물의 필수적인 비료, 포타시의 경우는 캐나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요. 이것도 이 미국에서 이 포타시라는 이걸 수입하는데 80% 이상이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온답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나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인공지능 전기 엄청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자, 이래서 미국이 전기를 수입할 때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수입을 하는 양의 85%는 캐나다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우린 캐나다가 필요 없어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봐도 필요 없었던가. 그리고는 이제 캐나다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거 AP통신의 그 헤드라인이거든요. 온태리오주가 이 더그 포드 온태리오의 주지사가 보복수단으로 전력 수출 중단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50만 가구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한다. 미국이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고 필요하면 뭐든지 하겠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도 동참을 해야지 되고 뭐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뭐 팀 캐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는 잘 뭉치잖아요. 팀 캐나다로. 미국은 흩어지고 있어요. 공화당이.
이 관세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본인의 주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도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협상이 결렬됐어 하고 난 뒤에 미국과 비슷한 그런 그 가치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50% 그랬고 9월 8일에 품목을 제대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나다가 전력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 전체 뭐 전력망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수입을 하지만 수입하는 양은 85%가 캐나다에서 하지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곧바로 흔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온태리오 주지사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캐나다와 가까운 여러 뭐 동북부주 이런 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뉴욕은 다행히 우리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 잉글랜드도 날씨가 괜찮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캐나다에서 안 하고 뭐 미국에서 다른 것으로 뭐 예를 들어 캐나다는 뭐 수력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스 이런 걸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까지 온태리오뿐만이 아니라 정말 팀 캐나다처럼 한다면 이게 또 며칠이 아니라 몇 주일 계속된다면 가격 문제, 가격은 비싸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것을 쓰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7월 달에도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달보다 4.2%가 올랐어요. 이 인플레이션보다도 전기요금이 더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3.4%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캐나다 정치인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코노미스트거든요. 마크 카니 must beware, 이 무역 전쟁에서 전면 전쟁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는 캐나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미국의 요구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도 똑같이 대응을 하다간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펜타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경으로 막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캐나다를 통해서 펜타닐 들어오는 게 뭐 1%도 안 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팩트 체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역 적자, 뭐 국가 안보다, 뭐 캐나다 뭐 낙농 산업이 뭐를 어떻게 한다, 캐나다가 뭐 세금을 어떻게 하고, 캐나다가 중국과 또 뭐 가깝다, 뭐 중국과 무역을 한다, 또 산불이 일어나서 그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오기 때문에 관세로 해야지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하면서 마치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마피아의 보스처럼 캐나다를 쉬운 한 번째 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상상한다. 반복해서 일을 한다가 아니라 반복해서 상상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달러 대 달러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 관세 부과를 일단 선언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미국 경제는 캐나다 경제의 13배다. 12배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13배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무역 거래를 완전히 끊는다 할지라도 캐나다보다는 살아갈 방법이 조금 쉽다. 캐나다는 수출의 70% 이상 80%까지 보기도 하더군요. 미국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크 카니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어제 BBC 방송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너무 누르는 것이, 모욕을 주는 것이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많이 보도된 것도 있고, 마크 카니 말이야 뭐 스윗가이 뭐 굿가이인 것처럼 하다가 그렇지 언제나 미국에 고개를 숙여버려, 이 기분 나빴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캐나다 트럭 공장에 계속 높은 관세를 내라고 하고, 캐나다가 이거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하지 못하게, 미국의 관세를 높이니까 자꾸만 다른 데를 뚫고 있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프랑스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약화해라, 이건 주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그 요구를 마지막에 추가를 했답니다. 뭐 하워드 러트닉은 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퀘벡의 분리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격했기 때문에 어떤 총리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크 카니 총리는요, 마크 카니가 들어서기 전에 저스틴 트루도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저스틴 트루도가 미국에 대해서 1대1로 막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마크 카니는 처음에 와서 잘 지내보자 하면서 백악관에 방문했을 때 웃고 하면서 많이 또 없애주기도 했어요. 저스틴 트루도가 한 것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약하게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관세를 없애주면 자신들도 없애줘야지 되는데 더 강하게 더 붙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하다 이제는 우리의 뭐 문화 정책까지 미국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크 칸이 아니라 어떤 총리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이 캐나다 경제 규모의 13배가 됐건 12배가 됐건 32조 정도. 그리고 캐나다는 뭐 2조 뭐 몇천억 달러? 2조 5천억 달러? 이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캐나다가. 그렇기 때문에 마크 카니 총리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이 여지가 있어요. 마크 카니가 그런데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어제 BBC 방송에 북미 특파원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것에 거기에 표를 주는 것 같다. 거기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선거 전에 물러나서 그 뭔가를 조금 지는 것을 덜 지게 하려고.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꼭 공화당 다른 정치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정치인도 민주당 정치인과 싸워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본인에게 100% 이상의 충성을 하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민주당 후보에게 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너무 많은 표 차이로 민주당에게 져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지고 그때부터 레임덕입니다. 2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조금 물러날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마크 카니 총리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중간선거의 경합주에 이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시건주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 이번에 캐나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구는 로비스트들에게서 많이 들어갔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를 들면 캐나다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산업체, 업계 있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저 관세 엄청나게 높여야 돼. 낮추면 안 돼. 이걸 계속 백악관에 로비를 해서 그 로비가 통했기 때문이도 하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죠. 마크 카니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의향을 보이지는 않는데 9월 8일까지 2주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 2주일에서 며칠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마크 카니가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은 절제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더 이상의 악순환이잖아요. 이거 계속 강대강 나가면 악순환을 악순환의 길을 밟기 전에 해야지 되는가. 근데 사실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의 길, 통로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모든 통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의 그 보도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캐나다는 무조건 이겨라, 감정적으로. 그러나 또 이성적으로는 더 나가면은 모두에게 나쁠 거야. 특히 소비자에게도 나쁠 거야. 그리고 또 제3의 국가들은 쳐다보는 거죠. 야, 캐나다가 어쨌든 지금 지렛대가 있으니까 그 스윙 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항상 그렇잖아요. 캐나다는 미국의 무슨 보드카 이런 데에 주를 지금 그거는 리커를 다 보이콧 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나올 텐데 찾아보면 아이템이 많습니다. 약해도 뭔가가 있다. 공격을 할 만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정책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창을 하시는 분들이 재창을 하고 주창을 하고 재창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라도 미국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거고 미국이 이건 좀 너무 나갔네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거고 그래야 미국이 더 성숙해지고 미국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더 완전한 길로 가는 그런 미국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저기로 시선을 돌리면서 2년을 버텨왔어요. 타겟은 항상 바뀌죠.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은 저 앱스틴 파일이 어떻게 되나? 저거 다 죽은 거야? 이번에도 또 저걸 가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북한과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북한으로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란에 대해서 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 회담을 해보는가? 러시아와 무슨 꿍꿍이가 있고 그건 러시아와는 꿍꿍이가 아닌 것 같아요. 꿍꿍이가 아니라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하기 싫어하는 경고를 러시아에게 한 게 아닌가.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가 전쟁과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러시아와 무슨 꿍꿍이는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CIA 국장이 방문했다는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국에 사는 게 창피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기독교 사이비들이 점점 궁예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 해주신 분 계시네요. 얼마나 힘들면 뛰어내리나. 해군 19살 해군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앱스틴 가리기 위해서 발버둥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네요. 자,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수치가 있는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숫자에 약하기도 하고 항상 개념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제 언론사에서는 그 개념과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이게 가짜다 하니까 가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맞는 뉴스를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ICE가 체포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에 나오잖아요. 크리미널 레코드가 없는 사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추방,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다른 뉴스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단속 대상이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중범죄, 전력, 전과자가 아닌 사람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어. 범죄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런 사람까지 확대됐다는 것 수치로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수치만 전해드릴게요. 2026년 6월 달에 4만 3천 건 체포. 7월 달에 4만 9천 건. 이게 기록적이래요. 7월 달에 체포된 사람,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반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 폭력범죄, 범죄 중에서도 폭력범죄 중요하죠. 그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체포된 그 비율은 전체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ICE가 3,000명까지는 안 돼요, 지금. 그러나 하루 2,000명 체포, 이런 목표에 지금 거의 왔다고 하거든요. 추방은 하루에 평균 1,000명 이상입니다. 왜 늘어났는가? 이렇게. 다 예정됐던 거예요. ICE, 이민세관 단속국, 지금 요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파워 있죠. 그 파워를 많이 줬어요. ICE, 이민세관 단속 요원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취임할 때에 2만 1,000명이었거든요. 지난해에. 지금은
6월 달에 29,000명.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뭔가 그 권한 같은 것을 확대하는 그 프로그램을 늘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287G라는 프로그램이래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포한 비중이 14%가 늘어났답니다. 어디에서 많이 체포될까요? 체포를 로컬, 뭐 경찰이나 이런 곳, 법집행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그럼 우리가 플로리다 생각할 수 있죠? 텍사스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런 체포에 대해서 이건 안 돼 하는 뭐 시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블루 스테이트에서도 체포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ICE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주에서도 체포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국토안보부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라면 어차피 누구나 단속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 전력이 있는 그런 이민자를 추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뭐 모든 곳에 다 오픈을 해놓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KK 선생님이 써주신 것처럼 아니 영주권자인데도 이거는 뭐 체포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항에 들어오다가 뭐 체포가 되고 남편들 2분이 다 미국인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한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메타가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메타가 왜 우리만 해? 다른 데도 해야지. 지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10억, 100억, 180억 달러인데 이거 180억 달러 다 내기로 합의한 건 아니에요. 메타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워싱턴 DC 뭐 47개 주와 얘가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뭐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말이야 의도적으로 메타의 그 프로그램이 담배에 중독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메타 자체가 우리가 그랬어 하고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합의를 했어요. 180억 달러 규모로 캘리포니아주에는 얼마 뭐 인구나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갖고 있으니까요. 청소년 보호 기능도 미 전역에서 굉장히 강화하겠다 하고 돈도 나눠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내부 고발자가 얘기하기를 이런 조치만으로 이 플랫폼 이 자체가 안전해 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메타가 중독성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 설계를 해서 나오는 그 피해가 뭐냐면은 소송을 하는 주정부 측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을 막 불안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에 아주 이게 제일 심각했다. 뭐 메타는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돈 내겠고 그 돈으로 뭐 주정부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가? 이 메타 앱에서 뭐 인스타그램 여기서 무엇을 바뀌는가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새로 만드는 어카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좀 선택을 해서 하도록 했다면 이게 그 옵트인 방식에서 크게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한하는데 18살 미만 이용자는 하루에 사용을 2시간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밤 시간대에는 아예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쓰지 못하도록. 또 스쿨 모드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뭐 특별한 메시지만 받도록 알림을 제한하는 거죠. 또 뷰티 필터, 미용 필터 있죠. 이거 차단하고 라이크도 숨긴대요. 그리고 연령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늘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메타가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항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메타가 18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70%는 내고 나머지 53억 달러인가는 다른 데도 해야지 된다. 왜 메타만 하느냐. 근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소셜미디어도 예를 들어서 틱톡, 스냅, 유튜브도 이러한 것을 즉시 도입을 해야지 된다.
아니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쓰느냐? 틱톡, 유튜브도 쓰지 않느냐? 여러 앱을 오가면서 쓰는데 메타만 이용 시간 같은 것을 제한하고 뭐를 규제한다 할지라도 청소년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효과가 줄어들잖아. 근데 메타가 꼭 이것 때문에만 그랬겠어요? 경쟁사잖아요. 경쟁사고 지금 다 돈 벌고 있잖아요. 광고 같은 것 해서. 그러니까 경쟁상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억 달러는 이런 조건이 뭐 좀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메타에서 일단 소송이 이렇게 나오면 이미 뭐 유튜브, 틱톡, 스냅 같은 데도 뭐 학교에서도 고소를 해, 개인도 고소하고 부모도 고소하고 많이 했잖아요. 비슷한 소송이 있으니까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요, 전 페이스북 직원이면서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르투로 베하르, 이분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가 메타가 만들어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안전한 상품이에요 라고 보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할 때 자체 담배가 말이야 사람을 중독시키게 만들듯이 했잖아요. 하루 한두 시간 담배를 피워도 얼마든지 그거는 그 피해가 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은 그럼 바꿔 말해서 얼마든지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말이냐? 하루에 담배를 한두 시간 정도는 계속 피워도 돼? 이게 소셜미디어잖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은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놓고 담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 똑같아. 이거 담배랑 똑같아. 지금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설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대요. 청소년에게 해가 주는 중독적인 컨텐츠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게 항상요. 뭔가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그 다음에 참 닫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 많이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그 판도라에서 무엇인가가 날아갔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가 청소년 중독 소송에서 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53억 달러가 빠져 있기 때문에 180억 달러에 합의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뭐 완전하게 만족하진 않는다. 반대 측에서는. 그렇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생수값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물가 엄청 비싸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생수값 올랐어요. 생수 사본 지가 꽤 돼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에 뭐 업계의 어떤 뭐 나침판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한국 분들은 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 지금은 어떤가 볼까요? 저는 어제 중간에 엔비디아가 뭐가 좋다고 발표했는데 왜 내려가지 막 마이너스 4점 몇 % 이랬었던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나서. 이거 왜 그러지? 했더니 또 나중에 보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어머! 아침에 제가 높게 봤다 했을 때가 227달러인데 더 올랐어요. 229달러 78센트예요. 어제보다 9.54%, 229달러 66센트. 그 오늘 주당 20달러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가 칩을 파는 것에서 우리 칩 사가세요 하면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대한 크레딧이 많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한다. 이게 위험하다. 루슨트처럼 될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고성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싹 무시하고 지금 5조 달러 규모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한 분기 굉장히 성적을 좋게 거뒀고 그래도 워낙에 기대가 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 주가가 뭐 약간 뭐 상승하는 듯 하다가 뭐 내려가는 듯 하다가 근데 내년도 매출이 이만큼이 될 거래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젠슨 황이 인공지능 산업이 황금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저는 기쁘게 선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회계년도 매출이 70%가 성장할 것이다. CFO가 재정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최근 분기 매출이 962억 달러.
매출이 962억 달러인데요. 순이익이 597억 달러예요.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은 108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범위가 2% 정도 포인트 정도 된다고 하고, 이 재무 책임자가 CFO가 그 콜레트 크레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콜레트 그 크레스라는 분이 2028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조금 다른 회사랑 다르게 잡습니다. 이 회계연도의 매출 성장률을 7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매출도 890억 달러 성장을 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7%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29달러 54센트, 9.48%, 19달러 88센트, 오늘 지금 장 끝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야, 지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그 인공지능의 경제라는 게 얼마나 건전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니까 이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그런데 상승해서 뭐 그다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반도체 전체보다는 조금 밑돌았으니까.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월요일까지는 7일 연속 하락하는 것 같던데 뭐 큰 폭 하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순환금융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클 뭐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우려한다. 우리 거 사라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러다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크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런 것에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젠슨 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건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소 에 투자를 하게 돼서 기쁘고, 내가 지금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이걸 더 일찍 투자를 했어야지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CFO도 그 크레스라는 분도 순환금융 그 서클 그 파이낸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이 좀 다르다. 뭐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이런 기업들이다. 아니, 기술 리더십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 고객 확보가 됐고,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이 될 것인데, 이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투자를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서로 좋지? 윈윈이지? 그랬고 어제 오늘은 이 말이 엔비디아 주식에 통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러시아와 꿍꿍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CIA 국장이 러시아에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별일 아닌데 뭐 그냥 세마이 루틴이라고 했던가요? 반 정도 일상인 거야. 세마이 루틴이라고 얘기했네요. as 세마이 루틴으로 축소를 했는데, 근데 세마이 루틴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CIA 국장이 그 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그 전해에 침공하지 마라. 미국이 그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그때 가고 지금 2026년입니다. 지금 2021년 11월 달에 가고 CIA 국장이 2026년도 8월 달에 8월 말에 가면은 이건 루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as semi 루틴, no way. 어제 이제 보수 성향의 글렌백과 박스에 있었죠. 글렌백도 인터뷰에서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내기를 바라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들도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를 원해라고 했는데, 오늘요 이 애틀란틱의 브루킹 연구소의 토마스 라이트라는 이 전문가가 쓴 글이거든요. 이걸 무슨 뭐 국제 뭐 시사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제가 가능한 한 평이하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자면은, 이번 방문은 나토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어떠한 것으로 전쟁에서 모스크바를 조이고 있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약해질 때, 특히 독재자는 약해질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위험해진다는 게 나토 회원국 어디를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CIA 국장이 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러 갔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지금 이 전문가는 존 래틀리프 CIA 국장이 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트럼프를 시험해 본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나토 방위비도 안 내고 나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리투아니아라든가 이런 데 조금 나토 회원국 건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이게 와해되잖아요. 나토 회원국들이 분열이 생기죠. 분열이 생기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힘도 더 약해진다. 그리고 워낙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뭐를 내지 못하니까 또 다른 항상 돌리잖아요. 그런 때 시선을. 그런 것으로 나토를 동맹국을 어느 정도는 무모하게도 푸틴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뭐 소규모 지상 침공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뭐 여러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 그래서 푸틴은 미국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나토 동맹을 무너뜨릴 정말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래 뭐 푸틴이 나토 뭐 동맹국을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하면은 러시아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봐라. 나토 상호 방위 조약 이거 빈 껍데기잖아. 껍데기잖아. 그리고 푸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죠. 트럼프가 말로써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유럽을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숭상하면서 프랑스의 뭐 어떤 면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막 유럽 국가들을 또 멸시를 하잖아요. 경멸 비슷하게 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을 경멸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막 숭배하는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푸틴에 맞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 이게 참 문제예요. 이란 전쟁으로 많은 미국의 무기 비축분이 사라졌잖아요. 거의. 이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토가 지난주에 그 폴란드에서 막 군사훈련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영토 인근까지 막 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의견을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항복하지 않냐면 뭐 그것도 캐나다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더 힘든 조건을 내놓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혹한 조건들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이 겨울을 이기잖아요. 이겨내고 나서 계속 그 러시아 깊은 곳까지 타격을 한다면 어쩌면 내년 중반기쯤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산할 때는 다음 대통령은 공화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럼 트럼프만큼 우리가 상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트럼프 때에 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공화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돼도 트럼프만큼 상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트럼프만큼 러시아 위주로 정책을 펼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다가 나도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트럼프 있을 때 하자 하고 2027년도에 이렇게 뭔가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러시아에 경고를 했었어야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유럽에 대해서 나토에 대해서 아무리 강경한 얘기를 했지만 통제불능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나토를 러시아가 친다면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통제불능이 되면 미국도 너무너무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갔다고 하던가요? 리투아니아를 갔다가 아니네요. 라트비아에 먼저 들렀다가 모스크바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트비아에서 너무 좋아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토 동맹국을 그렇게 욕만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푸틴의 목을 쥘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있잖아요.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스타링크를 더 많이 쓰게 하겠어.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눈 돌리지 마. 나토 이쪽은 하지 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약속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푸틴이 정말 나토를 무너뜨릴 전쟁을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걸 막아야 되겠죠. 일단 본인 재임 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막아야지 된다면 그런 경고를 줬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사는 결국은 이 CIA 국장이 브루킹 연구소의 이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아마 나토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을 거야.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날짜가 하도 빨리 가서. 목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란 전쟁이 미션이 정말 완수가 됐습니까? 임무가 완수됐어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바이.